네, 안녕하십니까. NH선물 외환 이코노미스트 김승혁입니다. 금번 NH선물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웨비나 주제는 저희는 외환시장 하반기 전망을 들고 왔습니다. 최근 엔화를 필두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하반기에 달러, 원화 등의 흐름이 좀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유입되었고요. 저희가 이에 따라서 하반기 저희 이제 환율에는 어떠한 모양새가 그리고 또한 어떠한 변수들이 있을지를 좀 점검해 보고자 이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장표를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저희 이번 하반기 전망 자료는 하강전 마지막 퍼즐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가져왔습니다. 제목만 통해서 저희 하우스의 이제 뷰를 좀 아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달러와 환율, 원달러 환율이 아래쪽 방향성이 좀 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그런 뷰를 가지고 왔는지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총 두 가지 섹터로 나눴고요. 첫 번째로는 긴축 플러스 연착륙, 이게 결과적으로는 약달러 흐름을 가져올 거다라는 얘기를 가져왔고요. 두 번째로는 주춤하다가 달릴 KRW,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달러에 대한 얘기, 두 번째는 원화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앞서 23년도 상반기에 어떤 흐름이었는지를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무래도 작년 말 정도에 1,450원 정도 수준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1,200원 초까지 올해 좀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SVB 사태를 좀 겪으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높아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환율은 1,300원, 50원까지 상승 압력을 높였고요. 현재는 그런 어떤 이벤트들이 해소됨과 동시에 최근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는 그런 결과까지 확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1,290원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후에 하반기 정도에는 저희는 누워있는 S자 흐름을 연출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간 정도 내에는 이러한 어떤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에 대한 노이즈가 뒤섞이면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상하방 압력이 둘 다 존재하면서 횡보세를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연말 정도에는 하락 압력이 점차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긴축 환경이 마련되면서 물가에 대한 하락 압력도 유효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연말로 가서는 하방이 단단해짐과 동시에 다시 한번 소폭 상승하려는 흐름이 좀 관찰될 수 있다. 그거에 따라서는 기조 효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물가가 다시 한번 재차 오름세를 조금씩은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비슷한 흐름을 저희는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작년 115포인트까지 기록했다가 현재 100포인트까지도 레벨 자체를 낮췄고요. 그 전 원달러 환율과는 다르게 달러 인덱스는 해당 구간에서 상당히 횡보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라든지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좀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다양하게 소화가 되면서 상하방 압력이 서로가 서로를 상쇄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달러 인덱스 역시 하반기에는 누운 S자 흐름을 연출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논리는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노이즈 구간이 형성이 되면서 금리 인상이냐 경기 침체냐를 두고 시장 내에서의 참가자들이 많은 논의가 오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말로 가면 갈수록 긴축 환경 기반 물가 하락 압력이 유효하면서 하락 압력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에는 기저효과가 또 사라진 물가로 인해서 또한 달러의 실수요 매수가 유입된과 동시에 다시 한번 좀 오름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이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왜 그러면 우리는 긴축 환경을 상정하느냐 그리고 연착륙을 산정하느냐를 두고 첫 번째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 달러 약세 시나리오는 실물 경기가 둔화됨과 동시에 긴축 환경은 지속되고 물가는 안정되어서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틀을 마련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달러의 약보합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대외적 재료로는 엔화의 강세와 ECB의 상대적 금리 인상 속도를 통해서 달러의 약세 흐름을 지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축 환경이 왜 본격화될 거냐를 저희가 첫 번째로 가져갈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전까지 저희가 사실 양적 긴축이라는 거는 작년부터 연준이 꾸준하게 진행해왔던 통화 정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TGA 개정을 통해서 유동성을 꾸준하게 풀어왔습니다. 시장 내로.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이 진한색 선이 TGA 개정인데요. 고점에서 저점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려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TGA라는 거는 결국에는 Treasury General Account라고 해서 결국 정부가 연준에 예치해놓은 본인들의 통장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돈을 꾸준히 쓰면서 시장 내에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거죠. 근데 그 TGA 개정의 잔액이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됐으면서 재정증권을 발행함과 동시에 TGA 개정의 잔액 보충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6월 말까지 4,250억 달러를 채울 거다라고 이미 공표해 놓은 상황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에 퍼져 있는 유동성을 이만큼 흡수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TGA를 통해서 공급해 오던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공급되기도 어렵고 오히려 이거를 잔액을 채우기 위해서 기존 시장에 뿌려져 있는 유동성을 다시 한번 흡수하겠다라는 말은 긴축 환경을 본격화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지금 긴축 환경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판단할 수 있는 저희가 프록시 레이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건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긴축 환경 정도를 얼마나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산정해 놓은 레벨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 진한색 선이 그것인데 지금 5% 정도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준금리도 꾸준하게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의 절대적 레벨뿐만이 아니라 주위 환경 역시도 긴축 환경을 지지하고 있고 이거를 방어할 만한 유동성 공급이 더 이상은 어렵다라는 게 긴축 환경이 본격화될 거다라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수입과 부채가 이제 수입은 줄어들고 부채는 많아질 거다라는 건데요. 미국의 의회 예산국은 23년도 회계연도에서 누적 조세 부족분이 약 1.16조 달러다라고 시사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거두어 들여지고 있는 세금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이 세수는 결국에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 나중에 재투자돼야 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거는 정부가 시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유동성 자체가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부채 역시도 정부 부채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라는 걸 통해서 앞으로 정부발 유동성 공급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이걸 통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는 전부 다 미국 의회 예산국이 발표한 데이터인데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입이 줄어들 수 있고 부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어요. 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면서 재정증권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증권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미국의 국채잖아요. 단기물 국채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발행하면서 정부가 본인들에게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차입하겠다라는 얘기이므로 시장에서 시장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유동성을 재정증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흡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재정증권을 만약에 발행을 했는데 그 수요 주체가 MMF다, 머니마켓 펀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머니마켓 펀드, MMF에서 만약에 재정증권을 사게 되는 경우 MMF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이용해서 이걸 살 거잖아요. 근데 지금 MMF의 돈은 어디에 많이 예치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땐 여갈피 계정에 많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MMF 총액이 점차 늘어나는데 역레포 계정 금액 역시 같이 늘어나 있는 상황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레포에 있는 본인들의 돈을 재정증권을 사는 수요 있어서에 만약에 이용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의 유동성을 크게 건들진 않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왜냐하면 역레포 계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연준이 관리하고 있는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단에서 관리하고 있던 돈이 MLF로 다시 한번 나와서 다시 한번 TGA 계정, 즉 정부의 계정으로 돌아간다라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장의 유동성을 건들 만한 유인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재정증권에 대한 수요가 MLF가 아니라 개인들이라고 했을 때 개인들은
본인들이 은행에 예금해 놓은 그 돈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은행에 예금해 놓은 예금 통장은 결국에는 상업은행의 지급준비금이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고, 상업은행의 지급준비금은 유동성이라고 저희가 흔히 치환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재정증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면, 그래서 실제 지금 발행되고 있는 재정증권을 개인들이 많이 사게 되는 경우에는 시중 유동성이 흡수되는 효과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 그래프 보시면 최근 개인들이 국채,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유는 간단한데요. 아무래도 미국 국채 금리가 꾸준하게 높아져 있음과 동시에 미국 국채가 주는 안정성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꾸준하게 개인들이 국채를 수요 많이 해왔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개인들 수요가 재정증권으로 몰릴 수가 있고, 이는 결국 유동성의 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 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수요 주체가 이것들을 사고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앞으로 긴축 환경이 얼만큼 크게 마련될 것이냐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저희가 도식화해 봤을 때는 저희는 결국에는 사실 긴축 환경이 마련은 되지만 이것이 크레딧 리스크까지는 연결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구축 효과가 결국에는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은행 예금 이탈과 영레포 자금 이탈이 결국에는 MLF가 사느냐, 개인이 사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크레딧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보다는 BTFP와 DW, 즉 연준이 제공해놓은 유동성 제공 프로그램에 의해서 좀 방어가 되면서 이게 결국에는 소비둔화 기반 물가 안정화 효과로만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 달러에 있어서는 약세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당연히 재정증권이 발행되고 유동성이 회수가 된다라는 것은 부채 한도가 협상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위험 선호도 결국엔 달러 약세 재료로 활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네, 이러한 긴축 효과가 지속된다면 당연히 은행들 입장에서는 대출에 대한 문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는 뭘 나타낸 거냐라고 했을 때 대출 심사 지수, 그러니까 은행들이 대출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그 기준을 얼마나 깐깐하게 매기고 있느냐를 도식화한 건데, 최근 들어 둘 다 급등했다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형 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냐에 상관없이 둘 다 점차 대출 기준이 올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출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 총량 자체도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 둘 다 대출 비율을 좀 나타냈는데요. 하락하고 있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또한 기업들 입장에서도 실제 지금 금융 상황의 불안정성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집행 비율 역시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하다 보니 예금 수준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이 풍부해야 대출을 해줄 만한 여력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예금이 줄어들면 대출에 대한 여력도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예금 수준이 점차적으로 이탈하고 있죠. 특히 뱅크런 같은 게 최근 많은 어떤 소형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성을 대두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 어떤 뱅크런 같은 영향뿐만 아니라 대형 은행에 있어서도 점차적으로 예금 수준이 줄어들 수 있다. 예금 수준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대출 역시도 해줄 만한 여력이 충분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대출을 생각했을 땐 대출은 유동성과 좀 크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해주면 대출해준 돈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나 기업들은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투자된 돈은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급여로 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투자로 이어질 수가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통화 승수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대출에 대한 자금입니다. 이 통화 승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희는 유동성이 점차 많아질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수요가 줄고 예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면 유동성의 하락 흐름을 저희는 예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성 긴축에 따라서 이런 환경이 마련될 경우 그럼 다른 어떤 경제적 여파는 무엇이 있는지를 두 번째를 통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긴축 환경은 아무래도 금리를 대신해서 물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연준 입장입니다. 최근 연준 이사 한 분께서 아무래도 지금의 신용 경색 우려는 금리 인상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실제로 하셨는데요.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많이 올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 FOMC를 통해서 2회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아직까지도 시장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죠. 그러나 긴축 환경을 지속하게 되면 굳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물가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긴축 환경을 어느 정도 조성하면서 물가에 대한 안정화 흐름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 그래프는 최근 6월 FOMC에서 페드가 앞으로의 금융 환경 그리고 실물 환경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을 가져온 건데요. 저기 빨간색 선을 보시면 실질 GDP 기준만 먼저 볼게요. 0.4%에서 1%로 올라갔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기보다는 경기는 여전히 견고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현재 미국의 입장입니다. 경기가 견고하다라고 했을 때는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부담스럽다면 연준은 긴축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긴축이 어떻게 물가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임금 둔화에 따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고용 비용 지수, 그러니까 임금 수준과 근원 PCE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 3년 거의 0.9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여왔는데요. 최근의 인플레이션을 임금 상승과 결부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임금 트래커를 좀 가져온 건데요. 최근 잡 스위처에 대한 임금 수준이 재차 좀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직자의 급여는 지금 노동시장이 얼만큼 활성화되어 있느냐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직자에 대한 어떤 임금 수준이 점차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향후 제가 이제 또 다른 직업을 선택했을 때 임금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임금 수준 역시도 점차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용 비용 지수 역시도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진한 색선이 최근 들어서 좀 피크아웃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임금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점차 낮아졌다라고 한다면 임금이 발생시킬 수 있는 수요 역시도 점차 하락할 수가 있고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또한 점차 내려올 수 있는 모습을 저희는 예상한다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기업이 일반 개인들에게 전거하고 있는 공급 측 인플레이션 역시도 완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PPI와 CPI의 격차가 점차 커짐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근원 CPI가 5.3%인데 비해서 PPI는 1.1%까지 내려왔어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점차 낮아졌다라는 점은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비용을 일반 개인들에게 전가할 만한 요인이 더 이상 크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땐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는 두 가지 이유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원료비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WTI라든지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국면 속에서 기업들의 제품 생산 단가가 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 임금에 대한 하락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NFIB에서 기업 보수에 대한 보상 체계를 저희가 가져왔는데 앞으로 일반 개인들에게 얼만큼에 대한 임금 보상을 해줄 거냐에 대한 계획인데요. 좀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미래 계획에 있어서 앞으로의 임금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공급 측 인플레이션 역시도 좀 완화되는 모습이 확인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또 선행지수 같은 거를 확인해 봤을 때 상품과 서비스의 선행지수 역시 하락 국면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진로우 렌트 인덱스가 여전히 하락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CPI의 주거비 상승률에 12개월 정도 선행하는 모습을 저희가 알 수 있죠. 또한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 역시 최근 다시 한번 낙폭을 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CPI 중고차 항목을 2, 3개월 정도 선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CPI의 중고차 항목 상승분이 다시 한번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를 따라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메디컬 케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하락 역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자면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맨하임,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는 아무래도 2년 전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유보이익을 통해서 저희가 산출을 합니다. 유보이익이란 뭐냐면 보험료 수입에서 지급보험금을 뺀, 그러니까 해당 그 연도에 보험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저희가 산정하는 건데요. 23년도 9월까지는 저희는 21년도 보험사가 벌어들인 유보이익을 통해서 이 추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 여기에 지금 이 하락 부분이 결국에는 21년도에 보험사 주당 평균 순이익을 반영한다는 거죠. 이게 저희는 9월까지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0월마다 이 기준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락 국면이 9월까지는 지속될 거다. 의료 서비스 가격 면이 9월까지는 꾸준하게 하락 압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기술적인 어떤 근거를 하나 가져왔고요. 또한 9월을 지나고 10월부터 12월까지도 마찬가지로 22년도에 보험사 주당 평균 순이익이 내려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메디컬 케어는 연내에 있어서 꾸준하게 하락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수는 여전히 하나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변수는 아무래도 최근에 오펙 플러스에서 사우디가 감산 합의를 꾸준하게 지속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우디와 이제 UAE의 재정 균형 유가를 저희가 살펴보면은 대략 65불에서 67불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을 더 하락하게 되면은 재정 적자가 더 심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우디는 유가 하단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종의 레드라인을 그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 감산 조치를 하는 것도 이러한 결에 있어서 저는 해석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러한 공급을 좀 조절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까지는 미국의 전략적 비축류였는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미국의 전략적 비축류 역시도 크게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미국이 이제 원유에 대한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우디가 꾸준히 유가 하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에너지 가격 하락 부분에 있어서의 둔화 속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물가의 하락 속도를 둔화시킬 수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할 텐데요. 긴축 환경이 지속되고 물가가 그렇게 하락하는 국면이라면 너희는 경기 침체를 상정하고 있느냐라고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경기 침체보다는 둔화 흐름일 거다. 경착륙, 하드랜딩보다는 소프트랜딩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걸 근거로 우선 이걸 보냐라고 했을 땐 우선 애틀란타 연은 역시도 아직까지 GDP에 대한 전망치를 플러스 구간으로 내놓고 있어요. 왼쪽 하단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서베이 지표를 통해서 봤을 때도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냐에 대한 서베이는 동일할 거다라는 비율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약관 비관일 거다라는 게 두 번째고, 개선될 거다가 맨 마지막이고, 비관세가 두 번째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약간 정도 비관적인 어떤 응답률이 상위 두 번째다. 즉 아무래도 연착륙일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땐 첫 번째로는 금융 시스템 불안이 제어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BTFP, 저희는 이제 뱅킹 텀 펀딩 프로그램이라는 페드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대출 프로그램인데요. 아무래도 지방 은행들이라든지 소형 은행들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실제 평가 손익을 보면서까지도 팔지 않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담보 가치로 인정받으면서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나서는 아무래도 KRE ETF, 그러니까 지방은행들의 어떤 위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수 자체가 다시 한번 저점을 타고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 FDIC, 미국의 예금보험공사의 보증액이 다시 한번 오름과 동시에 역시 KRE ETF 역시 다시 한번 저점에서 하단을 지지하고 올라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BTFP라든지 FDIC 보증액, 또 DW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금융 시스템 불안이 어느 정도 제어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제조업 역시는 아직까지는 둔화색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조업 PMI를 보면은 최근 46.3 정도를 기록했어요. 기준선 50을 크게 하회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상품 물가는 최근 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조업 PMI의 반대로 아직까지 서비스 PMI는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PMI 기준으로는 50.3을 기록하면서 아직까지 확장 국면에 놓여져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서비스 섹터에 대한 어떤 고용 활성화라든지 수요가 견인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섹터는 확장 국면이고, 이것이 제조업 섹터의 하락을 어느 정도 상쇄하면서 경기 침체로는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 산업 전반에 확인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시장 역시도 아직까지는 타이트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업률도 3.7%로 아직까지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작년 연간 전망이나 많은 기관들이 지금 정도 수준이면 4%대로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한 기관이 많았는데, 여전히 3.7%라는 것은 고용시장이 상당히 잘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비농업 고용지수 역시도 5월 예상치였던 18만 명을 크게 웃돈 33만 9천 명을 기록했다라는 거고요. 고용시장에서 추가적인 어떤 일자리 개수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시장에서의 발작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구인 배열 건수를 봐도 한 명의 실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개수가 아직까지는 1.7개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단기간 내 고용시장이 빠르게 위축될 가능성은 지표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럼 고용시장이 아직까지 이렇게 견고한 경우에는 어떤 게 보장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소비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직군별 평균 주간 급여 수준을 가져왔는데요. 레저, 호스피털리티, 리테일 트레이드 등과 같은 로어 페잉 서비스가 최근 급여 수준이 많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급여 수준이 낮은 직군에 최근 구인 건수를 확인해 보면은 왼쪽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파란색이 서비스 중에 로어 페잉 서비스를 나타낸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고용 시장이 점차적으로 타이트해 가고 있다라는 거는, 반대로 어디 직군에서의 고용 일자리 수가 늘었냐라고 했을 때는 저소득층의 고용이 좀 더 보장되고 있고, 저소득층의 고용이 보장된다라는 거는 이들이 최소한의 소비를 급여를 통해서 지속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치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래도 금융 긴축의 단초는 저소득층의 소비가 무너지는 데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한다면, 이것이 급여 수준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보장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노동시장 자체의 효율성도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 잡 오프닝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인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 고용시장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땐 경제활동 참고율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잡 오프닝도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은 낮은 상황이죠. 반대로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적재적소 일자리에 재빠르게 배치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임금 협상력을 위해서 일자리에 투입되는 걸 딜레이 시키는 게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적재적소의 일자리로 투입되고 있다. 즉 노동시장에서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 그래프의 매버리지 곡선상에서는 저희는 결국에는 0,0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노동시장이 회귀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최근 임금 수준 자체가 하락하고 있다는 게 이러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의 위축세가 재빠르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두 번째 근거는 초과저축에 대한 버퍼는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초과저축 수준이 얼만큼 남아있는지에 대한 버퍼를 수치로 제시를 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축적된 초과저축 수요는 약 2.1조 달러라고 산정되고 지금까지 소진된 초과저축 수요는 약 1.6조 달러다. 그러니까 저희가 남아있는 초과저축 버퍼는 0.5조 달러다 정도로 저희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 0.5조 달러를 앞으로 소비자 개인들이 꾸준하게 사용을 해 나갈 건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실질 개인 소득에서 개인 지출을 뺀 그래프가 상당히 하락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축 여력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들은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냐면 본인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초과저축 수요를 아끼면서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발작은 아직 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과저축 수요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줄어드는 속도는 꾸준하게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 한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점진적인 감소세를 연출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소비에 있어서의 긴축, 발작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해 하시는 상업 부동산은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테일 리스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테일 리스크냐라고 했을 땐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놀랍게도 사무실을 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트렌드가 최근에 높아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는 사무실은 공실률이 상당히 높아요. 공실률이 높고 매매가가 코로나 이전 대비 60%까지 급락했다라는 면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상업 부동산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건데 사무실을 공실률이 낮아져 있는 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트렌드가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반대로 사무실의 공실률이 높아져 있는 문제를 조금씩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가 23년도 오피스 대출 만기가 몇 프로냐라는 거를 저희가 수치화했을 때 아직까지 23년도에는 4.5%까지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연내 저희가 만기를 걱정해야 될 만한 비율은 4.5%로서 높지 않은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할 만한 문제긴 하지만 이게 연내 발생할 만한 그런 리스크냐라고 했을 땐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둔화 추세가 이제 경기 침체로 바뀌는데 상업부동산이 일조할 거다라는 판단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왜 그렇다면 경기가 침체가 아닌 둔화냐라는 말씀을 같이 드린 거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경기가 둔화세를 보일 거고 완만한 소프트 랜딩 속에서 물가가 잡힌다면 저는 결국에는 달러는 약세 흐름으로 귀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미국 내적으로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럼 미국 외적으로는 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압력을 무엇이 일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유로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ECB는 최근 금리 수준이 상당히 높고 물가 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독일의 10년물 금리와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뺀 것이 유로화와 상관관계가 약 0.87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는 독일의 10년물 금리 수준이 올라가면 유로화가 상대적 강세를 보인다라는 거고요. 독일의 10년물 금리는 아무래도 기준금리 수준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 수준이 올라갈수록 유로화는 강세를 보일 수가 있죠. 저는 단기간적 내에서는 ECB의 어떤 긴축 가능성이 페드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일 거고 이것이 결국에는 유로화 강세로 귀결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유럽과 영국의 헤드라인 CPI를 먼저 보자면 각각 8.7%와 6.1%로 기준금리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미국 지금 현재 CPI 수준보다도 높은 상황이죠. 미국 현재 CPI는 약 4.1%인데 이거에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을 여전히 기록하고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유럽은 아직 금리 인하를 논할 때가 아니다. 금리 인상을 꾸준하게 주장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주장에는 아무래도 유로와 강세 압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과연 그러면 에너지발 기저효과가 미국, 유럽의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느냐, 그리고 CPI를 낮출 수 있느냐에 대한 논지에 있어서는 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에 대한 품목을 제외한 독일의 수입 물가지수와 제조업 물가지수를 보면은 아직까지 상당폭 높아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외에 근원 물가 자체도 여전히 유럽은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페드에 비해서 ECB의 긴축 장기화는 아직까지 더 오래될 개연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유로화가 달러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아무래도 유로화는 강세를 보이게 되면 달러 인덱스 상대 통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제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행히도 유럽 내에서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에너지 공급발 우려로 인해서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것 아니냐, 고물가 그리고 경기 침체가 같이 오는 것 아니냐라는 유럽의 많은 어떤 걱정이 좀 서렸었는데, 다행히도 최근 소비자 기대지수가 작년 9월 들어 저점을 탈피했고요. 그 다음 PMI 역시도 서비스업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상승으로 보이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경기가 어느 정도 저점에서 탈피했다,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은 ECB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높일 수 있을 만한 버퍼가 아직까지는 주어져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건 역시 아까의 논리와 동일하게 기준금리 상승, 유로화 강세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달러 면에 있어서의 달러가 어떠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느냐, 하반기에는 달러는 왜 약보합 흐름을 보일 수 있느냐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원화의 흐름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섹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저는 주춤하다 달릴 원화다라는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원화 면에서는 달러 인덱스랑은 조금 다르게 먼저 강세 압력을 최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250원 수준까지도 빠르게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1290원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원화가 이처럼 강세를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좀 빠른 속도로 강세를 보이는 그러한 어떤 성격이 확인되고 있는데,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는 작년 상반기에는 주요국 통화 대비 원화가 마이너스 9%까지 평가절하되어 있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플러스 0.1%로 주요국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행히도 첫 번째로는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가 저점에서 좀 회복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 수지는 올해 1월 마이너스 7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적자를 보였지만, 4월에 플러스 4.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양해값으로 반등을 했어요. 서비스 수지 역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네모 박스 안에 굵은석 線이 서비스 수지인데, 최근 저점에서 탈피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서비스 수지와 상품 수지는 즉 경상 수지로 연결될 수 있고, 경상 수지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지표이고, 이제 국내 펀더멘탈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수라고 저희가 본다면, 아무래도 다행히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는 한국의 경기에 대한 저점을 지났다라는 어떤 해석을 가능하게끔 만드는 지표다. 이렇기 때문에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 일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반도체 경기가 어느 정도 저점을 지났다라고 최근 이제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판단하고 계신데요. 이건 어떤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땐, 하단 그래프는 뭐냐면 S&P 대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얼만큼 오버밸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수익률 개념으로 봤을 때 얼만큼 오버슈팅하고 있느냐를 저희가 그려온 겁니다.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는 S&P에 비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과거 사례를 좀 통해서 봤을 때 저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원화는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이에 따라서 원화 역시도 강세 압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땐 이렇게 한번 강세를 보이는 원화는 추세적으로는 6개월 정도 강세 랠리를 꾸준히 이어갔다라고 저희가 과거 사례를 통해서 본다면 원화가 강세를 보일 만한 버퍼는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율로 치면은 하락 압력이 아직까지는 유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다행히도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가 조금씩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 지수가 어느 정도 저점을 탈피했다라는 인식이 시장 내에 유입되다 보니까 국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 역시도 왼쪽 하단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수 자금 추이가 저점을 탈피하고 꾸준하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채권시장 역시도 저점을 탈피하고 꾸준하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의 국내 증시에 대한 순매수 그리고 채권시장에 대한 순매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의 절대적 양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달러의 절대적 양이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원화의 상대적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걸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환율 면에서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화는 아무래도 위험 선호 통화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원화는 흔히 매도세가 우위를 보이고요. 또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경우에는 원화에 대한 어떤 매수 심리가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투자 심리는 아무래도 변동성 지표를 통해서 빅스 지표가 대표적인 위험 어떤 측정하는 지표죠. 그러면 위험 변동성 지표들을 저희가 다양한 어떤 섹터들을 통해서 가져와 봤을 때 채권시장, 무브 인덱스의 변동성 지수, 그 다음에 주식시장, 빅스 인덱스를 통해서의 변동성 지수, 그 다음에 외환시장, 시빅스를 통해서의 인덱스 등이 모두 최근 들어서 하락 압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변동성이 좀 완화되는 국면 속에서 선호 통화인 원화는 아무래도 강세 압력이 조금 더 보이는 것이 개연성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한 수익률 개념으로서의 환율을 봤을 때 방향성 자체는 아직까지는 아래다라는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원달러 환율을 YY 기준으로 수익률을 통해서 좀 나타냈을 때 지금까지의 그래프를 지금 굵은색 선을 통해서 이러한 추세를 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윗 구간에는 매수 우위, 그러니까 원화 매수 쏠림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는 원화 매도 쏠림, 그러니까 환율 매수 쏠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 국면에는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수 쏠림이 한번 지나치게 일어난 경우에는 역사적으로는 다시 한번 저점을 항상 기록해 왔더라. 수익률 입장에서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까지 항상 기록하고 그런 어떤 심리 자체가 다시 한번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항상 귀결됐더라라고 저희가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는 현재 매수 심리가 쏠려 있는 작년 11월 달까지에는 20.7%까지도 쏠림 현상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저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번째 높은 수치고요. 이전에는 IMF, 닷컴 버블, 서프라임 모기지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가장 높은 수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전 역시도 높은 수치의 수익률을 기록했을 때,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상당히 쏠렸을 때 매도 심리로 다시 한번 심리적 안정이 귀결되고 정상화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마이너스 0.6%인데 저희는 이 수익률이 조금 더 아래까지 내려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역사적 저점을 가중평균으로 해서 마이너스 11.3% 정도의 수치를 이론적으로 산출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환율 수준으로 바꾸면 1180원 정도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기술적, 이론적으로 분석한 거기 때문에 대외적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서 저희는 대외적 환경을 같이 감안할 경우에는 연내 저점은 1200원 정도 수준이 좀 더 개연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방향성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환율 면에 있어서는 상승보다는 하락 압력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원화는 왜 조금씩 강세를 보일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자라고 했을 땐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에 대한 전망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달러는 긴축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이 긴축 환경이 경기 침체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거고 경기 둔화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 두 개가 결부되었을 때는 물가는 하락 압력이 보일 수 있고 이건 결국에는 달러 약세 흐름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양새 자체는 거꾸로 누운 S자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ECB 유럽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수준을 좀 더 미국보다는 더 높은, 그러니까 긴축 장기화 가능성을 조금 더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로화는 조금 더 달러보다는 상승 압력이 높은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는 달러의 상승 압력이 제한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유로화가 달러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유로화 강세는 달러 약세로 귀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또한 원화 면에서 있어서는 아무래도 최근 수익률로 봤을 때의 원화, 그러니까 역사적 수익률이 아무래도 심리적 쏠림이 완화되는 시점에서 마이너스 구간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변동성 지수가 어느 정도는 하락 압력을 보이고 있고 또한 상품 지수라든지 서비스 지수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흐름이 최근 연출되고 있으면서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S&P 대비 오버밸류 했을 경우에는 원화가 6개월 정도는 강세 흐름을 보이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 하반기 정도에는 환율 자체의 하락 압력이 좀 더 높을 거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외환시장 내에서의 변동성은 하반기 역시도 꾸준히 클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 내에서는 많은 노이즈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금리 인상이냐 경기 침체냐에 따라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7월 CPI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7월 미국 CPI는 3%대 초반으로 귀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헤드라인 CPI가 3%대 초반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제어가 같이 한번 유입될 수 있으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근원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은 지속될 수 있지만 헤드라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물가 상승 두려움이 점차적으로 옅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결국 뒤바뀌는 그 시점에서 물가에 대한 하락 압력이 좀 더 높아지고 달러의 약세 흐름이 좀 더 높아지는 지점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하반기 하방 압력이 좀 더 높을 수 있다. 마지막 퍼즐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에 놓여져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번 하반기 전망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차근차근 이해하시는데 장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NH선물의 외환 이코노미스트 김승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